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소유한 서울 대치동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직 팔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카풀앱, 택시 호출앱 등 IT 업계와 택시 업계와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이라는 먹거리를 두고 서로 이해관계에 놓인 까닭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통일을 기원하며 만들어진 통일펀드의 인기는 여전히 시들합니다. 다음 주부터 유병역자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본격 출시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납다2 상품을 내놓고 있는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 부동산의 이상 과열 등을 막기 위해 비거주 강남 주택을 팔 것을 종용했는데 18개 부처 장관 중 5명이 강남 등의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겠다고 밝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일대 아파트 값은 자사고의 폐지 소식에 수억 원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부총리는 이 집을 내놓은 지 좀 됐다고 밝혔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강남에서 아직도 못 판 이유가 뭘까요? 정창신 기자가 대치동을 가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단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집을 내놨다고 밝힌 곳입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강남에 집을 가진 게 적절하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강남집을 내놓은 겁니다. 김 부총리는 이 단지 전용 94.49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한 채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집을 내놨다는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선 매물을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반전세가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도 이제 여기 부동산끼리도 친목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 물어봤어요. 진짜로 김상곤 부총리가 집을 내놨냐, 내놓은 부동산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니까 없대요. 보통 매물이 나오면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전산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김 부총리는 소수의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다수의 중개업소에 물건이 공개돼야 집이 더 빨리 팔리는데 적극적으로 집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선 물건을 맡은 듯 흥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물건은 이제 얼마 들어가 있냐면요. 10억에 80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전세로 10억에 80. 입주는 바로 못 하시는 집이고요. 지금 세입자가 들어있으니까. 19년 12월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손님이 나 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지금 그 장관님한테 가격을 더 흥정할 거예요. 조정을 할 건데 일단 예상선은 15억 정도 있으셔야 돼요. 김 부총리 집은 보증금 10억에 월세 80만 원짜리 반전세로 세입자를 받은 상황. 보증금에 15억 원을 더한 25억 원에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김 부총리가 소유한 아파트와 동일 평형 아파트 값을 확인해보니 지난해 11월 20억 원, 12월 23억 원으로 뛰었고 올해 1월 24억 원, 이달 초 25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물론 층, 향, 집주인의 사정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개월새 5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은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 기록보다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호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락 국면에서 집값을 더 낮춰내놔야 집이 팔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또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것으로 봐 집을 적극적으로 팔기 위해 노력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 부총리가 내놓은 집은 내년 말까지 세입자와 계약돼 있어 매수자는 이를 떠안고 사야 합니다. 이른바 갭 투자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부총리가 신고한 이 아파트 값은 11억 4,400만 원, 공시가격 그대로입니다. 25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두고 주택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정책과 철학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고위공직자부터 몸소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교육수장이 그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지 아리송해집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IT 업계와 택시 업계와의 충돌이 잦습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카카오택시 유료화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택시 업계와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자동차를 같이 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카풀 앱. 택시업계는 불법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발합니다. 카카오가 택시 호출 어플인 카카오택시를 유료화하겠다고 나서자 택시업계는 콜비를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냅니다. 공유경제라는 그런 이름을 표방을 해서 저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공유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듯 최근 IT 업계와 택시 업계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의 개념이 바뀌면서 IT 업계의 관심이 이동수단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이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 달린 휴대폰 이런 개념으로 나올 정도니까. IT 업계는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몰리는지 등 이동에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향후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수단의 개념이 변화해감에 따라 기존 업계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에 관심이 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후생을 보라고 조언합니다. 산업계를 보지 말고 소비자의 후생을 보라는 거예요. 소비자 관점에서 어느 게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로 확정되는 등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통일을 기원하며 만들어진 통일펀드의 인기는 여전히 시들합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데다 우량주 위주로 구성돼 다른 펀드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20여 개의 통일펀드가 설정됐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과 자원의 개발, 북한 경제의 성장 등을 고려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펀드를 구성한 겁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잇따른 북한의 핵도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통일펀드의 인기도 사그라들었습니다. 2016년에는 통일 관련 펀드 전체 설정액 중 117억 원이 감소했고 지난해에도 91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 교부학사자산운용의 통일펀드가 설정액 감소로 청산되면서 현재 총 21개의 통일 관련 펀드 중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는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개의 설정액 10억 원 이상 통일펀드 중 3개는 신영자산운용이, 나머지 1개는 하이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자산운용이 최근 설정액이 16억 원에 불과한 통일펀드를 연내 청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신영자산운용만이 통일펀드의 명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펀드닥터에 따르면 4개 통일펀드의 전체 설정액은 290억 원 수준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다음 달 27일로 정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통일펀드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펀드와의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일펀드가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담고 있는데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증권자 투자신탁 C4펀드의 경우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대기업입니다. 1년 수익률은 13%대, 3년 수익률은 24% 내외로 양호한 편이지만 연초 이후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통일펀드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각 보험회사가 유병역자 실손 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실손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정책성 상품으로 참여는 각 보험사의 자율입니다. 참여한 보험사들의 면면을 보면 손해보험사들이 줄을 이루고 생명보험사는 보이질 않습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기존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의 중대 질병 발병과 치료 이력을 심사해 수술이나 투약 등 진료 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고 투약 여부는 제외됩니다. 또 발병,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도 기존 10개에서 백혈병을 제외한 암 1개로 축소했습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경증 만성질환 환자도 실손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보와 KB손보 등 7개 손해보험 회사가 이 상품을 가장 먼저 출시합니다. 여기에 NH농협손해보험도 4월 중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편 생명보험 회사들의 참여는 저조한 가운데 삼성생명 정도만 오는 6월 중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른 생보사들도 유병력자 실손 출시를 준비해왔지만 일단 관망하며 출시 일정 잡기를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상품이라 손해율이 높을 가능성이 큰 데다 기존 데이터가 없다 보니 보험료도 어림잡아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조율 작업을 하고 있어 출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며 상반기 안에 가능할지도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생보업계의 유병력자 실손 출시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움직인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융권이 북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금융 수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1,400조 원에 달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4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융권이 북한 인프라 시장 개방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등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금융 수요가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각종 인프라 개발건이 남북 관계 경색으로 모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개성공단을 연계한 개발, 한강하구 개발, 경의선 보건사업,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 북한의 항만 현대화 사업, DMZ 환경관광 개발 사업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남북한 경제협력이 대부분 인프라 투자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원 조달과 투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산업 인프라 육성에는 1,4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철도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등입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인프라 시장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 사업이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는 만큼 민간 투자자 모집을 위해 그에 따른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금융회사의 핵심 역량 구축 지원 등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가운데 그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주사 전환이 아닌 직접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우선 알려주시죠.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순환출자구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현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다시 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를 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차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현대모비스의 AS 부품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에 흡수 합병을 시키고요.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서 부회장이 갖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팔아서 각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들이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지배회사로 정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었는데 그 예상을 비껴나갔네요.
네, 시장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가장 강력하게 꼽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차는 예상 밖의 시나리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주사 전환이 아닌 대주주가 큰 부담을 지는 직접 지분 매입 방식을 선택한 건데요. 실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를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쪼갠 뒤 투자 부분을 합병해 지주회사로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이렇게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문제였는데요.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대주주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대주주의 경우 27.5%라는 이 큰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실제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약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건데요. 반면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주주는 회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지주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초기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경영권은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국내 전체 주식시장에서 연간 걷어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를 좀 살펴보면 2조 원에서 3조 원 수준입니다. 즉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연간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 건데요. 그야말로 통큰 결단이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이 1조 원이라는 세금을 내면서 이런 선택을 왜 하게 된 걸까요? 우선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떳떳하게 세금 내고 투명하게 깨끗하게 기업을 좀 운영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전공법을 선택한 현대차그룹, 실제 현대차 측은 대주주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회사의 지배력만 강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선택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규모의 인수합병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라는 건데요. 공정거래법을 살펴보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면 자회사 등이 공동투자를 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에 있어서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완성차 업체와 정보통신기술업체와의 합종 연횡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미래차 개발 등 대규모 M&A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자 선택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김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독단 경영이 더는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는 상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거래를 혁신해 전속거래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행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큰 기업이 아닌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흐름에 기업들이 부응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노력만으론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와 소액주주 등 민간 영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이 55%로 부정 여론을 2배 이상 앞섰습니다. 갤럽이 27일에서 29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21%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이념 성향의 진보층 등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이념 성향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 부정 의견이 각각 32%, 35%로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는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 해야 할 일이 14%, 국회가 못하고 있음, 국회가 추진 못함이 12% 등으로 꼽혔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국회가 할 일이라는 응답이 23%, 독단, 독선,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견이 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이 10% 등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47%로 우세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올해 실시하자는 의견은 24%, 내년 이후 실시하자는 의견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영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전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 전 의원을 청와대에 임명했습니다. 금감원장 선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정책, 제도, 감독 등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신임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정책실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에도 개혁 강경파로 분류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금융지주사 채용비리 의혹을 말끔히 척결하고 금감원 신뢰 회복을 끌어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르면 개인 자산관리 계좌의 2년간 누적 수익률이 9.5%를 기록했습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과 펀드, 파생 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국민통장으로 불리며 지난해 3월 14일 도입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2월 말 기준 운용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3개 일명 ISA 모델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증권사가 10.9%로 7.3%의 수익률을 기록한 은행보다 3.6%포인트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역시 6.4%를 기록하며 시중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회사별 평균 누적 수익률은 NH투자증권이 전체 누적 평균 17.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종금증권이 16.6%, 신한금융투자가 13.5%, 키움증권이 13.1%, 현대차투자증권이 11.8% 등 순이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이 9.6%, KB국민은행 8.4%, NH농협은행 8.1%, 우리은행 8%, 광주은행 7.7% 등 순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앱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이용자의 통화, 문자 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수집해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한국잼 노사가 오늘 오전 부평 공장에서 7차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복리 후생 비용 삭감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8차 교섭 날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GM본사는 오늘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가 이뤄져야 4월 20일까지 정부에 자구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노조 측을 압박해온 가운데 노사 협상이 3월 시한을 넘기게 돼 당면한 유동성 부족 상황에 타개책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로의 매각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권단이 노조의 해외 매각 동의가 없으면 법정 관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노조가 해외 매각 반대해서 찬반 투표로 입장을 급선회함에 따라 금호타이어 문제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우수 인재 선점을 위해 2018년 상반기 정규직 신입 행원 공채를 실시하고 200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연령, 성별 등 제한이 없고 지원 접수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최종 합격자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